이 악독한 것아, 내 장례식에 내가 왔다. 어쩔래? 어머님이 어떻게? 며느리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내가 날 죽이고 싶었지?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30년간 식당 일하며 단련된 소나기 힘으로요. 그리고 관 쪽으로 확 밀어붙였어요. 며느리의 몸이 관에 부딪히며 하얀 국화꽃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 장례식 날입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인 VIP룸. 많은 조문객이 제 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비어있는 관 앞에서요. 30년 키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 죽어야 우리라 산다고 했지? 이 관에 들어갈 사람은 나 아니라 너야. 이 사기꾼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제가 박순애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극이에요. 3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계속됩니다. 30년 전 저는 28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뺑소니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 병원에서 받은 건 남편의 시신과 300만 원짜리 치료비 청구서뿐이었습니다. 남은 건 2살배기 아들 민수 하나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 끝나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친정은 원래 없었고요. 그날 밤 좁은 새방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까지 보내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9시까지 4시간. 그 돈으로 아침 한 끼를 해결하고 아들을 주인집 할머니께 맡긴 뒤 백화점 식품 코너로 출근했어요. 오후 6시까지.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쑥쑥 자랐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고 의대에 보낼 만한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주말마다 식당 배달 일을 했어요. 아들 학원비를 대야 했거든요. 등이 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철석같이요. 의대 6년 동안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들 등록금, 생활비, 책가까지 모두 제가 댔어요. 아들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또 6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1년 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리 서지혜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말도 공손했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저는 30년간 모은 돈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었어요. 아들이 고맙다며 절을 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들 집에 미역국을 끓여주러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매일 오려고 해서 미치겠어. 집에서 생선 냄새 나고. 에휴, 정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생선 냄새. 30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몸에 밴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미역국 냄비를 들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어요. 제가 오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든지, 제가 앉았던 소파를 제가 떠나자마자 소독 스프레이로 뿌린다든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아들 집에 김치를 담가주러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며느리는 제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어머니, 현관에서 주시면 안 돼요? 집 안 청소 막 끝냈거든요. 저는 김치통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고는 바로 문을 닫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제 핏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사돈이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산모가 쉬어야 해요.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모두 병실 안에 있었지만 저만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100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일상은 며느리 친정집에서 차렸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며 전화했어요. 엄마, 처갓집이 넓어서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우리 집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주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강민이 할머니한테 와볼까?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손 안 씻었죠? 아기 면역력 약해서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비누로 3번이나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아기를 안방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명절은 더 끔찍했습니다. 설날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아들 집에 모였어요. 상을 차리는데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구석에 작은 소반을 하나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드시면 돼요. 소반 위에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가족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온 날은 더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해주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셔서 항상 음식 냄새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잡채 그릇을 부엌에 놓고 조용히 나왔어요. 한 달 후 저는 손주 돌잔치 용돈으로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요즘에도 간간히 식당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모든 걸 참았어요. 며느리의 모욕도, 아들의 외면도,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 밥 먹는 것도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속이 쓰렸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명치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도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혜야, 민수 좀 바꿔줄래? 며느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래. 위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치료비 얼마나 들어요? 우리 병원 융자 갚고 애 키우느라 돈 없는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 좀 바꿔줘.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금 없어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통장이 3개 있었어요. 잔액을 모두 합쳐봤습니다. 1200만 원.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은 들 거라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도 부족할 거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 암이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일단 혼자 병원 가보시고 치료 시작하세요. 제가 요새 병원 일이 바빠서 같이 가드리지는 못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라도 보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저를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틈만 살짝 열고 제가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있어? 잠깐만 봐도 될까?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지금 애 재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치료비 댈 여유 없어요. 한 달에 병원 융자 대출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 키우는 것도 빠듯해요.
어머니도 돈 있으시잖아요. 저희 형편 좀 알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겨우 한 층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30년을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저는 짐이 된 겁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아들 목소리 듣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소리 죽여가며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이 가족에게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준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갔어요. 일을 해야 생각이 멈췄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그릇을 나르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명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돌아왔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전 진단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암이 아닙니다. 만성 위염이에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 진단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전 진단서를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오진인 것 같습니다. 위염이 심해서 내시경 상으로 암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저는 죽지 않는다고요. 기쁨보다 먼저 든 생각은 며느리였습니다. 2달 전 제가 암이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가 했던 말. 치료비 얼마나 들어요? 우리 애 키우느라 돈 없는데. 아들이 했던 말. 어머니 통장으로 치료 시작하세요. 제가 여유 생기면 보태드릴게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진단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편한 일이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계속 암 환자인 척하기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짜 속내를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다니고 있어. 근데 돈이 부족해서 항암 치료는 못 받고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도 진짜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애 감기 걸렸다고 당분간 외부 사람 만나지 말래요. 저는 외부 사람이 됐습니다. 내 아들한테요. 한 달 후 저는 일부러 아들 집에 들렀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계단 참에 서서 잠깐 쉬는 척했어요. 그때 아들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어머니 보험 수익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로 돼 있을 거야. 왜?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럼 얼마나 돼요?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아들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보험금. 제가 죽어야 받는 돈. 그걸 벌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 보험 증서를 꺼냈어요. 수익자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위해 든 보험이었어요. 혹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며느리 눈에는 횡재로 보이나 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기로 했어요. 오진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계속 암 환자인 척했어요.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고 전화할 때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부르다니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걸까요?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곳은 거실이 아니었어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펴고 설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불 한 채를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병원비도 한두 푼 아니잖아요.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나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위가 안 좋으셔서 많이 못 드시니 하루 한 끼 죽으로 갖다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아침 10시쯤 되면 며느리가 식판을 들고 올라왔어요. 식판에는 흰죽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손주가 계단을 올라오려고 하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아, 올라가면 안 돼. 할머니 전염병 있어.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끌고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밤에 아래층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락방 바닥에 귀를 대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니 보험금이 3억이래. 수익자가 당신이고. 아들이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목소리가 약했어요.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병원 빚 5억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3억 받잖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시한부잖아요. 어머니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빨리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평소와 달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요. 하지만 며느리가 데려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쪽방촌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며느리가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조용히 돌아가세요. 제가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효부 소문 나게 잘할게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3억? 보험금 3억. 며느리는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물었어요. 우리 민수는 뭐래?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남편이요? 어머니 결정에 따른대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쪽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창문으로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쾌한 걸음걸이였어요. 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보험금 3억. 빨리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저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이것들아. 내가 보여줄게. 기절초풍하게 해줄게. 이 못된 것들아. 쪽방촌 월세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화장실은 공동, 부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버리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기서 조용히 돌아가세요. 제가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러드릴게요. 그 눈빛에는 살이 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쪽방촌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간판도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돼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보험금 이야기하던 대화가 녹음돼 있었어요. 그 외에도 증거는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사에 제 보험금을 조회한 기록, 제가 몰래 찍어둔 다락방 사진들, 하루 한 끼만 주던 식판 사진.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며느리가 뭘 할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여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요.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드셔야 돼요. 며느리가 물컵을 따라주고 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얀 알약 5개.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그 약을 약사에게 보여줬어요. 약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수면제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저는 약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사흘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내일 갈게요.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며느리가 데려간 곳은 작은 동네 의원이었어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찰도 제대로 안 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이 의사와 짜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쪽방에 다시 왔습니다. 저는 다 죽어가는 척 눈 감고 연기를 했지요. 며느리는 내가 듣던지 말던지 하는 생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장례식장 예약했어요. 최고급으로요. 저는 가늘게 눈을 떠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제가 효부 소리 들으려면 장례식을 잘 치러야 하잖아요. 조문객도 아주 많을 거예요. 일단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편안히 계세요. 며느리는 내가 죽기도 전에 나를 받아서 장례식을 치를 작정인가 봅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경찰에 알리고 싶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로 하시겠어요? 제 장례식 당일에 하고 싶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장례식까지 열흘. 거울을 봤습니다. 30년간 고생으로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3억을 꿈꾸며 효부 행세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날 내가 받을 건 박수가 아니라 수갑이 될 거야. 장례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 장례식이니까요.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VIP룸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며느리의 통곡 소리. 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저는 외쳤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비켰습니다. 내가 날 죽이고 싶었지? 내 장례식에 내가 왔다. 어쩔래?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관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며느리의 몸이 관에 부딪히며 국화꽃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조문객들에게 던졌어요. 보험금 3억. 내가 타려고 날 죽인 거지. 서류들이 사람들 손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사기극이었네.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경찰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지혜 씨 맞으십니까?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아프셨다고요. 돌아가실 것 같았다고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의사 이미 조사받고 자백했습니다. 가짜 사망 진단서 발급한 거 다 나왔어요. 며느리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발버둥 쳤어요.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어차피 암이라서 곧 돌아가실 건데.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악독한 년,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했지. 며느리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진짜 살아계셨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지혜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저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몰랐어? 내 아내가 보험금 3억 이야기할 때도, 내가 다락방에 갇혀 있을 때도 아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날 죽였어. 3년 전에 내가 날 막았어야지. 내 아내가 날 학대할 때 내가 날 지켜줬어야지. 넌 방관했어. 그것도 죄야.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 당신도 알면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며느리가 있다니. 저 집안 완전히 망했네.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섰습니다. 제 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비어 있는 관. 제 장례식을 제가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며느리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지혜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도 처벌받았어요. 의사 면허 취소, 징역 3년.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세요?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끝났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판결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요. 제가 머물고 있던 쪽방촌 월세방 앞에서 아들이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저랑 다시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늦었어. 넌 선택했잖아.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를요.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제발. 손주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문틈으로 손주만 바라봤습니다. 강민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 아빠랑은 이제 같이 못 살아. 미안하구나. 아들은 1시간을 문 앞에서 울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이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 양육권은 아들이 가졌대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에서 보험금 소송을 걸었지만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며느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쪽방촌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남편한테 맞고 도망 나온 분,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 빚 때문에 숨어 사는 분.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식당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들이 눈을 빛냈어요. 정말요? 저는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모은 돈이 아직 1,000만 원 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작은 식당 하나 낼 수 있어요. 2달 후 우리는 쪽방촌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새출발 식당.
국밥과 찌개를 팔았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어요. 30년 전처럼 새벽부터 일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주는 가끔 아들과 함께 식당에 왔어요. 할머니, 국밥 주세요.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내일도 갈게요. 저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밖에 나섰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새 출발 식당. 정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악독한 며느리와 무관심한 아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순애 할머니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